형사사건 공판 도중에 아이 한마디에 울컥했던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앞서서 싸우고 있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동학대, 학교 폭력, 그리고 민감한 사건 최일선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특히 아이들을 돕고 있는 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사람과 소통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현승학입니다. 제가 아이 한마디에 울컥했다라는 그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때 울컥하신 거예요? 제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던 도중에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한 내용에 목이 메어 몇 차례나 말을 멈추고 겨우 읽어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5살 된 친딸을 약 1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친딸을 학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봤다거나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5살이면은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심지어 피해 아동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기는 일도 다반사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보다 5kg 이상 적은 10kg에 불과했습니다. 학대에 익숙한 5살, 난 맞아야. 낭독 공판 검사도 울컥. 직접 사건을 다룬 입장에서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5살짜리 아이가 스스로 저는 맞아야 해요 라고 말하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어렵지 않나 싶어요. 피해 아동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혼 가정에서 피해 아동은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고 엄마와는 한 달에 한 번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면접 교섭을 하는 도중에 아이의 팔과 다리에서 멍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아빠가 엄마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이 아이가 아빠로부터 맞은 것이 아닐지 아이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아이가 마음을 열고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 이거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이거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와 함께 처음 만난 날에는 사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선 친구들과 뭘 하면서 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고 두 번째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야 아이가 어렵게 자신이 아빠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폭언을 하고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허벅지와 손등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피해 아동의 아빠는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많이 좀 넓어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범위 자체도 이제 확대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흡연이나 가출 등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이제 꾸짖는 경우에도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유, 근데 심지어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사건과 얽혀 선생님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처분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목격자인 선생님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심의에서 해당 선생님을 배제하거나 혹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아동학대와 무관한 선생님들이 억울하게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도
드러나는 양상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정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수께서도 이런 사건을 맡은 적이 있으시겠죠? 중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본인이 가해 학생과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왜 자신이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나 하는 깊은 억울함과 혼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을 이끌어냈고 형사 고소 역시 진행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고수의 이력을 보면 검사 출신이고 군 생활은 법무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이 변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 자명하죠. 특히 검사로 재직하면서 네. 수사부터 공판까지 네. 형사사건의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또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저의 강점입니다. 네. 독특한 부분이 국선 전담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죠? 피해자 전담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네네.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의뢰인들을 만나시고 계시죠? 저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건 모두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고 함께 사건을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의뢰인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의견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일이 내 길이다 언제 느끼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게 느껴진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게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변호사로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